별별극장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의 어느 따뜻한 봄날, 강태백과 길동이는 오늘도 들길과 산길을 걸어 머구골이라는 작은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사람들이 여럿 모여 있었고 꽹과리 소리, 북치는 소리가 요란했죠. 자세히 다가가 보니 무섭게 생긴 여자가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며 칼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지금 무얼 하는 거요? 전에 별장을 지내셨던 날이 되게 흉측한 일이 벌어져서 살풀이를 하는 중입니다요. 흉측한 일이라니? 별장 날이 댁에는 도련님이 3분 계신데 그 중에 첫째 도련님이 달포전에 칼을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강태백은 성리학을 중시하는 양반가에서 자랐는지라 굿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은 있으되 그것을 눈앞에서 본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꽹과리와 북소리에 박자가 요란했고 무당의 칼춤도 낯설고 이상했지만 그것보다 신경이 쓰이는 건 작은 마을에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었죠. 무섭게 치장한 무당을 강태백이 유심히 쳐다보니 옆에 있던 사내가 말했습니다. 저 무당은 원래 잘 나가던 기생이었는데 이름은 매향이라 합니다. 헌데 어느 날 갑자기 신병을 앓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림굿을 받고 무당 노릇을 하고 있지요. 게다가 신통방통 기가 막히게 잘 맞추니 양반님들도 매향이가 시키는 건 뭐든 다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바로 그때 매향이라는 무당이 갑자기 고개를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갑자기 강태백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이었죠. 헉, 저 무당이 왜 도련님을 쳐다보는 것입니까? 길동아, 네 눈에도 그리 보이느냐? 눈을 희번덕거려 어디를 보는지 분간할 수 없었으나 한참 동안 매향이와 눈이 마주친 것을 강태백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매향이의 이상한 행동에 옆에 있던 이별장이 물었죠. 드디어 산신님께서 답을 주셨느냐? 그래, 내 장남을 죽인 자가 누구냐? 이별장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매향이는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다른 이들이 듣지 못하게 이별장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듯 작게 무어라 답을 했습니다. 매향이의 속삭임을 들은 이별장은 갑자기 부하가 치미는지 신경질적인 얼굴을 하고서 급하게 자리를 떴죠. 평소대로라면 오랫동안 벌어질 구판이 갑자기 끝이 났고 마을 사람들이 다들 돌아가자 강태백과 길동이도 며칠 묵을 주막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보니 해진 무명옷을 입은 처녀와 총각이 인상을 잔뜩 쓰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죠. 강태백은 속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하고 궁금증이 일었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사람들이 가르쳐준 대로 걷다 보니 머지않아 작고 초라한 주막집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모로 보이는 여자가 물을 길어온 사내에게 호통을 치고 마구 신경질을 부리느라 객이 오는 줄도 몰랐죠. 물 길어오고 고기 끊어오고 나무 해오는 몫을 다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나가거라. 주모가 퍼붓듯이 하는 말에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더 부지런히 움직이겠습니다. 부디 마음 푸십시오. 누가 네 어미란 말이냐? 다시 한번 그리 부르면 혀를 뽑아버릴 게다. 하고 주모가 자리를 떠버리자
잔뜩 풀이 죽은 산에도 다시 일을 나갔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길동이가 말했죠. 도련님, 머구골이라는 마을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어째 어미가 자식을 저리 구박할까요? 그냥 다른 주막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다. 작은 마을이라 다른 주막은 없을 게다. 강태백은 주모를 부르지 않고 한참 기다렸는데 시간이 흐르니 주모가 다시 나왔습니다. 아이고, 손님이 오셨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오늘 묵을 방이 있어? 예, 있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뜨끈한 국밥에다 술상을 한 상 드릴까요? 주모는 화가 조금 가라앉았는지 평소처럼 주문을 받았습니다. 아니요. 술상은 되었고 국밥 2그릇만 드려주시오. 헌데 날이 쇳내가 이래 봬도 술 빚는 솜씨가 있어서 달마다 여러 양반댁에 술을 대주고 있답니다. 그러니 쇳내 믿고 술 한 잔 드셔보십시오. 그때 주모의 말을 들은 길동이가 갑자기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도련님도 아시다시피 소인이 어릴 적부터 기침도 작고 목이 약하지 않았습니까? 헌데 날마다 흘길을 걸었더니 목구멍이 쩍쩍 갈라지는 게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습니다요. 하고 자신의 몸 상태를 자세히 말했죠. 그럼 술도 한 사발 드려주시오. 예, 술상을 준비할 것이니 저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머구골의 해가 천천히 넘어갔습니다. 얼마 후에 아궁이에 장작 타는 소리가 투닥투닥 나더니 주모가 술상을 들여왔습니다. 아침에 주먹밥 한 덩이를 먹은 후에 다음 마을이 나올 때까지 오랫동안 걸었던지라 길동이의 말대로 목이 몹시 탔는지 강태백도 밥보다 막걸리 한 잔을 먼저 들이켰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주로 맑고 깔끔한 청주를 즐겼고 일반 백성들은 맵쌀에 누룩을 넣어 걸쭉하게 빚은 탁주를 마셨는데 평소 술을 즐기지 않던 강태백의 입에도 시원하게 목을 긁어주는 이 주막의 술맛이 참으로 일품이었습니다. 물론 반상의 법도대로라면 길동이와 한 상에 앉는 것부터가 어긋난 일이었으나 강태백은 어릴 적부터 아버님이 안 계실 때는 길동이를 서슴없이 대하였기에 먼 길을 동행하는 지금은 술도 같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연거푸 술을 들이킨 두 사람은 이번에는 부드러운 소내장과 신선한 피, 그리고 시래기와 말린 배춧잎에 질긋한 식감이 어우러진 뜨끈한 선지국밥을 맛있게 먹었죠. 그랬더니 몸이 나른해지고 종일 걸었던 피로가 스르르 녹는 듯 했습니다. 한참 후 주모가 밥상을 치우러 들어왔죠. 국밥도 국밥이지만 주모의 말대로 술맛이 일품이라 맛있게 잘 먹었어. 아이고, 다행입니다요. 쇳내는 당장 죽어도 미련이 없는데 딱 하나 술 못 빚는 게 아까워 안 죽고 살고 있습니다. 조선 팔도를 다 돌고 나서 아버님을 뵈러 갈 때 이 술을 꼭 사서 가겠소. 강태백은 이렇듯 주모와 자연스레 말을 주고받다가 슬며시 물었습니다. 아까 주막을 들어서다가 뜻하지 않게 봤소만 어미가 자식한테 어찌 그리 모질게 대한단 말이오? 잠시 누그러졌던 주모가 강태백의 이 물음에는 다시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아니, 자식이라니요? 필굴한 놈은 원수나 다름없습니다. 내 집에 붙어서 밥이나 빌어먹고 잠이나 얻어자려고 어머니라 부르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머리털이 서고 내장이 뒤틀립니다. 아니 그럼 필구라는 사내가 아들이 아니란 말이오? 예, 10년 전쯤 마을에 큰 비가 내리고 계곡물이 불어나 저놈의 애비가 빠져 죽었는데 고기를 끊어오던 서방님이 부모 잃고 혼자 울고 있는 게 딱하다고 주워온 놈입니다. 서방님은 인정이 많아서 저놈을 친자식처럼 끼고 돌았지만 안 그래도 없이 사는 형편에 내 아들 덕만이 입으로 들어갈 음식을 저놈이 축내는 게
쇳내는 치가 떨리게 싫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싫고 따라다니는 것도 싫고 사람이 싫으니 어떨 때는 저놈 몸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을 정도였지요. 그래도 어찌저찌 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장날에 서방님이 저놈과 내 아들을 데리고 산 너머 백정방에서 부속 고기들을 구해서는 집으로 오고 있었답니다. 주모는 말을 하다 말고 잠시 멈춰섰는데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죠. 헌데 산을 넘어오다가 흉악한 산적을 만났습니다. 하여 고기도 돈도 다 빼앗기고 다 죽임을 당했는데 저놈만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쳐서 돌아왔습니다. 저놈이 굴러들어온 뒤로 나는 서방도 잃고 자식도 잃었으니 아주 재수 없는 놈이고 원수 중에 상원수랍니다. 가족을 다 잃다니 몹시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냈어. 헌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찌 같이 살 수가 있어? 해서 쇳내가 이제는 다 컸으니 제발 네 갈 길을 가라고도 했고 고기 국물도 아까워서 꽁보리밥에 간장만 주는데도 나 죽으면 이 주막이라도 차지할 요량으로 나가지도 않고 저러고 붙어 있습니다요. 주모는 한참 동안 열을 내다가 모르는 이에게 쏟아낸 것이 조금 멋쩍은지 약간 수그러드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하루 종일 걸으시느라 고나실 터인데 쇳내가 귀하신 양반나리께 주책을 부렸네요. 남이야 무슨 일이 있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쇳내가 한 흉측한 말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주모는 한숨을 한번 깊게 쉬더니 술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주모가 참 억척맞다고 생각했는데 지내온 사연을 들으니 가여운 마음도 듭니다요. 그래, 주모의 생각이 어떻다는 것은 들었다만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구나. 주모에 대한 생각에 골몰했지만 산길을 걷고 배부르게 밥까지 먹은 탓에 두 사람은 갑자기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죠. 도련님, 왜 그러느냐? 머구골이라는 마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말이냐? 좀 음침한 기운도 느껴지고 인심도 사나운 것 같고 길에서 본 이들도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게 소희는 아무래도 좋지 못한 예감이 듭니다. 길동이가 이렇듯 불안한 마음을 말하는 사이 강태백은 잠이 들었는지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길동이도 하는 수 없이 눈을 감았더니 스르르 잠이 들었죠. 그런데 두 사람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방문에 시커먼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그때 길동이가 사람 발소리 같은 것을 들었는지 눈을 떴죠. 나으리. 나으리, 계시옵니까? 누구시오? 하지만 밖에서 대꾸가 없자 강태백이 불을 밝힌 다음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소인은 낮에 구판을 벌인 매향이라 하옵니다. 날이 깨키니 드릴 청이 있사오니 잠시 들어가게 해주셔요. 한밤중에 매향이라는 무당이 찾아왔으니 강태백은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 보는 이에게 무슨 청이 있어서 왔을까 궁금증이 일었죠. 일단 들어오시오. 매향이는 얼굴에 백분과 검은색 안료로 칠을 해서 무서운 인상이었으나 기생 출신답게 고운 맵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헌데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찾아왔으며 게다가 무슨 청이 있다는 것이오? 나으리, 천하디 천한 몸이긴 하나 소인은 무녀이옵니다. 나리의 몸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고 귀인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나는 이제껏 무녀와 마주 앉을 일이 없었소. 허면 혹시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어? 강태백의 물음에 매향이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나리는 한양에서 오셨지요. 그런가? 그렇다면 내 동기가는 몇이요?
송구하오나 태어난 해와 시를 알지 못하면 그런 것까지는. 매향이는 약간 당황하더니 애매하게 대답을 했죠. 뭐 그렇다면 태어난 해와 시를 말해주겠네. 강태백의 대답에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른 뒤 매향이는 그냥 다 내려놓는 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으리, 어차피 날있게 청을 드려야 하니 소인의 처지를 바른 대로 고하겠습니다. 실은 소인의 괴로움이 바로 이런 것이옵니다. 처음에 신병이 걸렸을 때는 신내림을 안 받고는 못 베길 만큼 괴로웠습니다. 내림굿을 받은 후에는 몸과 마음이 몹시 예민해지더니 세상 사람들이 묻는 모든 말에 답을 줄 수가 있었지요. 하여 어느새 이름을 날리는 무녀가 되었습니다. 헌데 지난해 가을부터는 아플 정도로 예민하던 몸과 마음이 멍청하게 무뎌지더니 이제는 어떤 귀신의 소리도 들리지가 않사옵니다. 잘 들리다가 안 들리니 무녀로서 몹시 안 된 일이지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찾아오는 이들에게 신기가 떨어졌다고 말을 하면 될 것 아니오. 소인도 그래서 한동안은 산신님께 치성을 드리며 점도 치지 않고 굿도 하지 않았습니다. 헌데 얼마 전 별장나리가 찾아오셔서 도련님을 죽인 죄인을 찾아주면 큰돈을 쥐어준다고 하셨지요. 하여 농사도 짓지 않는 무녀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하기에 돈의 일부를 받고 죄인을 잡아들이겠다 약조를 한 것이지요. 한참 쉬었으니 신기가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거나 들리지 않았나 보군. 맞습니다. 양반댁에서 큰 돈을 받았으니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돈도 뱉어내지 못하면 소인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나으리, 이를 해결하고 받을 돈은 절반을 뚝 떼어 날있게 드릴 테니 소인을 불쌍히 여기시어 죄인을 잡아주신다고 굳은 약조를 해주십시오. 뭐 나도 몹시 궁금하여 내일부터 알아보겠지만 굳은 약조까지는 할 수 없어. 일단 그 집에 들어가 조사를 해야 하니 별장이 나를 문전박대하지 않게 잘 말해두시오. 그거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낮에 이미 별장 날있게 조치를 취해 두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눈이 하늘로 치켜 올라간 선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산신님이 점 찍은 귀인이니 이번 사건에 대해 모두 그에게 말하시라고요. 말을 마친 매향이는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강태백이 다급히 말했죠. 아니 근데 신기도 떨어졌다면서 내가 한양에서 온 것은 어찌 알고 나를 지목한 것이오? 내가 귀인이고 처음 보았을 때 내 몸에서 빛이 났다는 말이 참말이었어? 혹시 산신님이 들어와서 내게 사건의 실체를 꿰뚫는 남다른 능력이 있다고 말해 주었어? 매향은 가려던 발길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얼마 전 의원댁에 약을 지으러 갔다가 사건을 해결하시는 나리를 본 적이 있사온데 낮에 구판이 벌어졌을 때 마을로 걸어오시는 나리의 얼굴을 알아보고 내가 살 길을 찾았구나 했으니 뭐 귀인이라면 귀인이겠으나 산신님은 나리를 전혀 모르십니다. 강태백과 길동이는 다음 날 별장댁으로 갔습니다. 별장이란 직책은 이방이나 형방보다 낮은 자리인데 전직 별장치고는 집안에 종이 많고 살림살이도 꽤 넉넉해 보였습니다. 안내를 받고 사랑방에 들어가니 별장과 그의 차남 명현이 있었습니다. 매향이가 귀인을 잘 대접하라고 말해두었기에 이 별장은 아주 공손한 자세로 강태백을 맞아주었죠. 드디어 귀인이 오셨군. 어느 고을 어느 집안의 자제이신가? 소인은 그저 한미한 선비입니다. 헌데 저도 모르게 이곳으로 이끌려 온 것이지요. 큰 일을 당하셔서 심려가 크시겠지만 이번 일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죄인을 찾는 데 힘써 보겠습니다. 좋소. 내 뭐든 말하겠소. 떠올리는 게 힘드시겠지만 돌이켜봤을 때 의심 가는 정황이 있었는지 또 장남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힘든 것이 뭔데 수라고.
내 집 장남을 그렇게 만든 놈을 잡을 수만 있다면 나는 못할 것이 없소. 도연이가 달포 전에 서찰을 하나 받았다는데 나는 못 받고 둘째 명현이가 봤소. 너 어서 그 서찰에 대해 말씀드리거라. 옆에 있던 명현은 좀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형님이 일을 당하기 며칠 전에 서찰을 하나 받았는데 이게 뭔지 아느냐고 물으시길래 모르겠다고 하니 형님도 그냥 무심히 넘겼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 덕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글자가 적혀 있었단 말이요? 예, 헌데 그 글자가 또다시 어서 말해보시오. 형님이 우물에 쓰러져 있을 때에도 이마에 피로 같은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덕이라는 글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이가 있어? 우리도 모르고 관아에서도 모르니 아무도 모른다고 봐야겠지. 또 다른 징표는 없었어? 글쎄요. 아, 있었습니다. 형님의 목에 동그란 점 같은 게 2개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찰과 2개의 동그란 점이라. 정말 기괴한 일이군. 관아에서 알아낸 것은 뭐가 있습니까? 형방이 포교에게 지시하여 이리저리 조사를 했지만 죄인의 흔적도 찾지 못하고 있어. 장남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강태백의 물음에 이별장은 잠시 주춤하더니 내 아들은 심약해서 누구한테 원한을 살 만한 아이가 아니오. 강태백은 그 집 식구들을 차례로 조사하고 다음으로 비복들을 만나기 위해 행랑채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3명의 비복들이 있었는데 그중 2명은 어제 길에서 심각한 얼굴로 대화를 나누던 남녀였죠. 하여 강태백이 물었습니다. 이름을 말하여라. 소희는 멍구라 합니다요. 쇠돌이입니다. 셋내는 애순이라 합니다요. 큰도련님이 큰일을 당한 날 그 시각에 무엇하고 있었느냐? 강태백의 물음에 먼저 답을 한 것은 멍구였죠. 소희는 그날 아랫마을로 심부름을 다녀왔는데 그런 줄도 모르시고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도 일을 시켜서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데 바로 그때 도련님의 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요. 헌데 태연하게 대답한 멍구와는 달리 쇠돌이는 몹시 화가 난 얼굴이 되었고 애순이는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죠. 그날 그 시간에 무얼 했냐고 물었는데 쇠돌이는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이냐? 화는 누가 났다고 그러십니까? 조금도 화나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전날 해다온 장작을 패고 쌓는 일을 했을 뿐 그날 도련님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쇠돌이가 말을 마치자 이번에는 애순이가 부들부들 떨면서 대답했죠. 셋내도 도련님을 보지 못했습니다요. 그때 옆에 있던 멍구가 끼어들었죠. 뭔 소리냐? 애순이 네가 큰도련님 방에서 나오는 걸 내가 봤는데 너 왜 거짓말을 하느냐? 하고 멍구가 무안을 주자 애순이는 거의 벌벌 떨었습니다. 애순아, 너 이 일이 얼마나 중한 일인지 알고 있느냐? 거짓을 말하면 네가 도련님을 죽였다고 의심을 살 수 있으니 바른 대로 말해야 한다. 아닙니다. 셋내는 도련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애순이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자 강태백은 서찰의 글자를 떠올리며 3사람에게 다시 물었죠. 허면 도련님이 덕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덕이 없는 사람이냐? 덕이 있으면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고 덕이 없으면 좌우로 흔들어 보거라. 이 물음에는 3사람의 답이 일치했습니다. 강태백은 이 집의 사람들을 다 만나고 집의 구조도 살펴본 후 주막으로 돌아왔죠. 이별장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여러 가지를 조사했지만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머리가 복잡할 뿐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여 다시 서찰에 적힌 글자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덕이란 사람됨의 바탕이 되는 마음의 품격이란 뜻일 텐데 누가 왜 그 글자를 보냈을까? 내일은 마을 사람들을 만나봐야겠다 생각하며 잠을 청했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머구꼴의 하늘은 아침부터 먹구름이 가득해서 강태백의 답답한 마음처럼 음산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나리, 소인 멍구입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 이른 아침에 달려온 게냐? 두 번째 서찰이 왔습니다. 나리를 서둘러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길동아, 어서 가보자. 강태백이 사랑방으로 들어가니 이별장은 근심에 두려움까지 더해진 얼굴이었고 그 옆에는 이번 사건의 책임자인 형방이 앉아 있었죠. 이보게, 자네는 산신님이 점 찍은 귀인이니 제발 내 목숨을 좀 살려주게. 형방께서도 이 일을 면밀히 조사 중이시니 자네가 알아낸 모든 사실을 긴밀하게 고하게. 알겠습니다. 헌데 왜 갑자기 별장 어른을 살려달라는 것입니까? 이별장이 오늘 받았다던 서찰을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아비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아비부자가 가리키는 사람이 나밖에 더 있겠나? 그렇군요. 허면 장남이 서찰을 받은 후 얼마 후에 일을 당했습니까? 별장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닷새 뒤에 죽었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반드시 닷새, 아니지 하루빨리 살인자를 찾아주게. 좋습니다. 일이 다급하다는 것을 충분히 아실 테니 어제 답하시지 않은 걸 오늘은 꼭 말씀해 주시지요. 장남과 별장 어른께 원한을 품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별장은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이내 죽상이 되었죠. 어제나 오늘이나 귀인의 물음에 답을 하고 싶으나 바른대로 말하자면 발의 죄인은 이가 다 원한을 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맞겠지. 그 말씀은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이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는 뜻입니까?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소. 도저히 한두 명을 꼽을 수가 없네. 마을 사람 모두를 의심해야 하다니. 그럼 서찰을 가져다 놓을 만한 이는 누구입니까? 간밤에 내 머리맡에 놓고 갔는데 저 자식은 아닐 테고 허면 저 짐승만도 못한 비복들 중에 하나겠지. 이별장의 말을 듣고 비복들을 다시 조사한 후 가장 근래에 괴롭혔던 마을 사람들까지 만나다 보니 그만 해가 져버려 일단 주막으로 돌아왔는데 아침부터 먹구름이 가득하던 하늘에서 드디어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봄철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수해와 역병이 문제가 되고 너무 적게 와서 가뭄이 들면 보리가 이삭을 맺지 못해 보릿고개가 더 심해지는데 지금 내리는 비는 가뭄 끝에 오는 단비였습니다. 도련님, 대체 누가 또 서찰을 보냈을까요? 처음 서찰과 두 번째 서찰은 같은 사람이 보냈겠죠? 글쎄다. 지금까지 조사한 걸 가지고 이리저리 돌려보아도 좀처럼 감이 잡히지 않는구나. 저녁밥을 먹고 다시 나가봐야겠다. 그나저나 도련님, 멍구놈이 아침 식전에 찾아오는 바람에 하루 종일 쫄쫄 굶어서 소인은 등가죽하고 배가죽이 붙었습니다. 길동이가 밥 타령을 하고 있던 그때 주모가 술동이를 이고 왔습니다. 날이 오늘은 저녁밥이 늦어져서 송구합니다요. 개똥도 약에 쓸람은 없다더니 이 열 빠진 놈이 술 주문 들어온 걸 모르고 지게지고 나무를 하러 갔는지 도통 안 돌아와서 할 수 없이 쇳내가 그 무거운 걸 머리에 이고 나르느라 이렇게 늦었지 뭡니까? 술이라. 주막에서 매달 술을 대준다고 했는데 그중에 이별장 댁도 있어? 예, 그럼요. 별장 어른이 술을 워낙 좋아하시는 데다 집안 형편도 넉넉하니 달에 2번, 3번도 청하십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얼른 따뜻한 국밥을 차려 올리겠습니다요. 하고 주모는 부엌으로 갔는데 강태백은 밥을 차리겠다는 주모의 말에도 답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만 있었죠. 한참을 그러고 있더니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되어 방바닥을 내려쳤습니다. 그렇게 된 게로군. 아니 도련님, 왜 갑자기 방바닥을 내리치십니까요? 길동아, 너 당장 형방한테 뛰어가서 낮에 만났던 귀인이 간청들이니 포졸 2명을 데리고 별장 집으로 급히 오시라고 전하거라.
오, 도련님, 드디어 감을 잡으셨군요. 소인이 다름질 하나는 잘하니 바람처럼 뛰어가겠습니다요. 강태백은 길동이를 시켜 형방을 모셔오라고 한 뒤 곧장 이별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밖에서 보니 강태백이 예상했던 대로 지금까지 정체를 들킨 적이 없던 살인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려는데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안에서 말소리가 들리니 강태백은 자기도 모르게 멈춰섰습니다. 그때 강태백의 전원을 듣고 온 형방이 옆으로 다가왔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강태백이 힘을 실어 진지하게 말하자 형방은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따랐습니다. 나는 오늘을 위해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오늘이 바로 이놈 제삿날이다. 아이고, 누군지 모르지만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오. 그 흉악한 손에 내 식구들이 죽었는데 내가 네 놈을 봐줄 것 같으냐? 내 손에 죽었다고. 정신이 반쯤 나간 목소리가 들린 뒤 갑자기 이별장은 빌듯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제발 살려주시오. 그날 내 아들의 무과 시험에 대비하여 같이 사냥을 나갔었는데 장남이 멧돼지로 인하여 활을 쏴 실수로 사람이 죽었소. 정말 미안하오. 허나 사람이면 누구나 실수를 하지 않소. 죽는 마당에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지금이라도 네 놈의 죄를 고하고 사죄하면 네 목숨은 다시 생각해보겠다. 사실을 말하면 살려주겠다고? 알았소, 알았소. 그렇다면 내장까지 뒤집어 까서 다 말하겠소. 첫 번째 화살은 첫째가 멧돼지로 오인해서 사람을 죽였지만 그 사실이 알려지면 내 귀한 아들의 무과 시험에 문제가 될 듯하여 나도 모르게 화살을 당겨 옆에 있던 사람을 죽였소. 허나 그날 이후 우리 부자는 정말 그 일을 후회하고 하루하루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소. 내가 가진 돈도 반을 뚝 떼어 줄 것이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겠으니 제발 딱 한 번만 살려주시오. 이놈이 후회하고 사죄를 해? 기회를 줬지만 이놈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구나. 하늘이 가만히 있어서 내가 대신 네 자식을 죽였고 세상이 가만히 있으니 내가 대신 이놈을 죽이는 것이다. 처절하도록 차분한 살인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무기가 솟아올랐고 형방의 지시로 포졸들이 빠르게 뛰어들었죠. 저놈이 그 흉측한 살인자 놈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별장의 장남을 죽인 흉악한 살인자가 잡혔는데 그는 바로 주막집에서 주워 키운 아들인 필구라는 사내였습니다. 아니, 도련님, 어떻게 필구인지 알아채신 건가요? 주변인을 아무리 조사해보아도 뚜렷한 실마리를 찾지 못했는데 주모가 신세 한탄을 할 때 말한 아들의 이름에 덕자가 있었던 것 같아서 생각을 돌려보게 된 것이다. 서방님은 인정이 많아서 저놈을 친자식처럼 끼고 돌았지만 안 그래도 없이 사는 형편에 내 아들 덕만이 입으로 들어갈 음식을 저놈이 축내는 게 쇳내는 치가 떨리게 싫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 서찰에 적힌 덕자는 주모의 아들 덕만이를 뜻하는 것이고 아비부는 필구가 아버지라고 생각한 주막주인을 뜻하는 것으로 아버지와 형을 죽인 복수를 하겠다는 서찰이었다. 그럼 목에 있던 두 개의 점은 무슨 뜻입니까? 필구가 물을 길어올 때나 나무를 해올 때 늘 지니고 있던 지게 짝대기로 목을 누르고 배를 칼로 찔렀다면 그와 같은 상처가 남았을 것이다. 그럼 쇠돌이와 애순이는 죄가 없는 것입니까? 그 둘은 서로 사모하고 있는데 애순이가 죽은 장남한테 희롱을 당했으니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그래서 쇠돌이가 화가 났던 것이군요. 그렇게 필구는 관아로 잡혀갔고 형방이 별장의 살인 자백을 들었으므로 별장도 같이 끌고 갔죠. 다음 날 강태백은 형방에게 허락을 받고 필구를 찾아갔습니다. 자네가 주모에게 할 말이 있을 것 같아 내가 전해주려고 찾아왔네. 필구는 눈을 뜨고 강태백을 보았는데
생각보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자식들이 같이 고기를 구하러 갔다가 산적을 만났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자네 혼자 살아 돌아온 건가? 세 명이 같이 고기를 받아서 오다가 아버지께서 뒤가 급하셨는지 등짐을 소인에게 맡기는 바람에 두 사람이 조금 뒤처지게 된 것입니다. 헌데 갑자기 앞에 가던 형님이 비명을 지르자 아버지께서 다급하게 말씀하셨지요. 저놈들은 필시 산적일 게다. 내가 가서 고기와 돈을 넘기고 덕만이를 구할 테니 너는 따라오지 말고 뒤에서 상황을 살피다가 여의치 않으면 멀리 도망치거라. 저는 아버지가 시키신 대로 뒤쪽에 숨었는데 저쪽에서 다시 아버지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와 형님을 구하러 가야 했지만 너무 겁이 나서 그냥 눈을 감고 숨어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가보니 아버지와 형님 두 분 다 돌아가신 후였죠. 담담하게 말을 이어나간 필구는 이 대목에서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후에 시신을 수습하고 마을로 내려와 관아에 고했지만 산적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필구는 한동안 알아누웠는데 자신보다 훨씬 더 시리에 빠진 어머니를 그냥 둘 수가 없어 하나씩 일을 시작해 다시 주막을 정상화시켰으며 죽을 만큼 괴로웠던 죄책감은 어머니의 미움을 기꺼이 받아내는 것으로 하루하루 견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물을 기르러 갔다가 별장의 두 아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 형님은 겁도 안 납니까? 저는 형님과 아버지 화살에 죽은 자들이 귀신으로 나타날까봐 무서워 죽겠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 어차피 개돼지 같은 상놈일 텐데 개돼지가 어떻게 귀신이 되느냐? 너 아버님께서 그 일은 누구한테도 발설하지 말라 하셨으니 입조심하거라. 이 대화를 엿들은 필구는 하루도 잊어본 적 없던 그날 일의 진상을 알게 되었고 범인들이 산적이 아니라 별장 집안 놈들이란 걸 알게 되었지만 증자 하나 없는 상황에서 관아에 고발을 한들 발뺌하면 그만이니 직접 한 명씩 죽여 복수하기로 계획을 짠 것이었습니다. 필구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순순히 자백했기에 머구골에서는 더 붙잡아 둘 필요가 없었고 중죄인에 대한 집행을 하는 한양의 형조로 호송되어 갔는데 살인죄는 이변이 없는 한 차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필구가 호송된 뒤 강태백은 필구에게 들은 말들을 주모에게 해주었습니다. 주모는 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혼자만 살아 돌아온 필구를 몹시 원망했습니다. 내 집에서 얻어먹은 밥이 몇 년인데 죽을 거면 필구놈이 맨 앞에서 화살을 맞고 덕만이와 서방님이 살아 돌아오게 했어야지. 쳐 죽일 놈, 재수 없는 놈, 고약한 냄새가 나는 놈. 하고 한참 동안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더니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던 주모는 바보 같은 놈, 피 한 방울 안 섞인 놈이 복수를 뭐하러 해? 살날이 구말리인 놈이. 하고 힘이 쭉 빠진 채 갑자기 눈물을 주르륵 흘렸는데 원망 때문인지 미안함 때문인지 그 울음은 그치지도 않고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는 주모와 필구 그리고 형님과 인정 많은 아버지의 슬픔을 알아주듯 눈물 같은 비가 밤새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늘도 별별극장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